안녕하세요. 한국금융코칭연구소 이일영 소장입니다. 오늘 저는 은퇴를 앞둔 5060 세대들을 위해서 앞으로 연금을 어떤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다른 곳에서는 좀 들어보지 못한 좀 신박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은퇴를 하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지 은퇴 생활비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퇴직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은퇴하고 나면 뭐 돈 들 일이 얼마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평일하고 주말 중에 언제 돈을 더 쓰세요? 보통 평일날은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사실 돈 쓸 시간이 없죠. 근데 이 퇴직하고 나면 맨날 주말입니다. 그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일단 밖에 뭐라도 하려고 나가면 돈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여가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친구라도 한번 만나러 나가면 돈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노후에는 경조사가 또 엄청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 아파가지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돈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 적정 생활비 부부 기준으로 32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금액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고 좀 많다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전국 평균이니까 만약에 서울 같은 좀 도시 지역에서 산다면 이거보다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좀 여가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좀 윤택하게 보내려면 한 400 혹은 500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은퇴 생활비를 계산하려면 이 얼마나 언제까지 얼마 동안 필요할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분들이 있죠. 아예 나는 오래 살기 싫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80세 정도까지만 살 돈을 준비해놨다. 근데 81세 생일날 눈이 떠져 버리면 돈은 다 써서 없는데 그때 그럼 일하러 나갈 수도 없고 참 많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은퇴 생활비를 준비할 때는 최소한 평균 수명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 평균 수명이 현재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이 남자가 79.9세, 여성이 85.6세입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명이 약간 줄어든 겁니다. 보통 지난 20년 만에 7년 정도가 7살 정도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점 이 수명은 길어지는 추세라서 2072년 같은 경우에 남성이 89.5세, 여성은 90.7세 정도로 길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세 정도의 은퇴를 한다면 최소한 30년 정도의 긴 노후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뭐 장수하는 집안이라면 이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월 평균 만약에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한 300만 원이고 그러면 1년에 3,600만 원이죠. 이걸 30년 계산하면은 10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그런데 뭐 이 정도 준비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이런 돈 사실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하거나 뭐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또 불려가면서 준비를 하면 되니까요.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자산들의 그 수익률을 보면요. 연평균 코스피가 연평균 6.1%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이 채권이나 예금이 있는데요. 이 코스피는 우리나라에는 우량 기업들 한 10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이 코스피입니다. 근데 이 코스피가 많이 오를 때는 1년에 한 50%, 30%, 40% 오른 적도 있지만 마이너스 40% 혹은 마이너스 한 20% 이상 난 적도 있었습니다. 변동이 엄청 크죠. 근데 채권이나 예금은 마이너스 된 적은 없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면 맨 위에 이제 이 변동이 제일 크지만 맨 위에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채권, 예금 같은 순서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난 그래도 수익률이 높은 게 좋다 하는 사람은 코스피를 원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나는 좀 너무 불안한 건 싫어. 이런 사람은 이제 채권이나 예금으로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 주식이라는 거를 해본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코스피가 장기적으로는 제일 많은 큰 수익이 났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망했다는 사람 엄청 많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코스피라는 거는 전체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이랬다는 거지 모든 주식이 이런 수익이 난 건 아니죠. 주식 중에는 아예 망해서 상장 폐지되고 휴지 조각된 주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방법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이 직접 투자는 직접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분석해서 선택하고 고르고 그거를 또 타이밍을 잘 잡아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러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종목을 고른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내가 오를지 알고 샀는데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이 타이밍 잡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직접 투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 은퇴한 분들일수록 나는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으니까 뭐 종목 분석도 좀 하고 전업 투자자처럼 막 나는 한번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해본 분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투자 방법은 간접 투자입니다. 이를테면 펀드 같은 걸로 해서 여러 종목에 분산하는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게 신경도 훨씬 덜 쓰게 되고 오히려 그게 또 수익도 더 안정적으로 날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3년에 코스피가 511호 최저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이 2000을 넘었었던 최고 높을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또 1000포인트까지 이렇게 폭락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까지는 다시 2000 가까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투자를 하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2003년에 사고 2007년에 팔고 또 2008년에 사고 2010년에 또 팔고 하면 엄청난 좋은 수익이 났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분들이 많지 않고요. 오히려 거꾸로 2007년에 사고 2008년에 판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투자를 하다 보면요. 2003년처럼 주가가 그렇게 빠졌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좀 걱정스러운 그리고 좀 그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가 싸게 살 기회인데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요. 2007년 같을 때는 굉장히 사고 싶은 뉴스들, 앞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좋은 전망을 얘기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처음에 주가가 좀 빠지면 그때는 사람들이 투자는 위험하다 싶어서 좀 불안해서 더 떨어질까 봐 투자를 잘 안 하죠. 그러다가 주가가 좀 올라가면 여기저기서 뭐 뉴스나 아니면 소문이 누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아니면 주가 요즘 오른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관심이 좀 생깁니다. 근데 그때 덥석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관심만 갖고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주가가 점점 더 계속 올라가면은 투자란 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 좋은 거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꼭지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매수하려는 그래서 나도 좀 돈 벌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면서 이때 많은 돈들이 몰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또 바로 팔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른 걸 봤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또 더 오르겠지 뭐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크게 폭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많이 까져버리고 이때쯤 되면은 이거 가만히 놔두면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공포심까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불안한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일단 팔고 보자 라고 해서 그때 그냥 손해보고라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보통 내가 다시나 하나 봐라 이러면서 이제 팔고 나면 그러고 나서 또 많이 올라버리죠. 그러면 그때 내가 그때 쌀 때 왜 팔았을까? 이걸 또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불안감부터 관심, 확신, 욕심, 의심과 공포, 후회 이런 심리의 흐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7년 같이 높을 때 사고 2008년 같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패를 하는데 그래서 투자는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이런 심리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리전에서 이겨야지 투자에 성공하는 건데요. 이런 심리전을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이런 심리전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남 따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해볼까 해서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해보겠죠. 뭐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하고 의논해보면 2008년 같이 혹은 2003년처럼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야 지금 싸게 살 기회 같은데 어떨까 의논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라고 할까 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럴 때는 다들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립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때는 손해본 상태니까 야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위험한 걸 왜 하려고 그러냐 더 떨어질지 모른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더 공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2007년 같이 막 주가가 한참 오를 때 이럴 때는 다들 투자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때쯤에 나도 투자해봐야 되나 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하면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때는 야 너 아직도 안 했어. 야 빨리 해.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냐. 이때는 마이너스 난 사람이 없거든요. 다들 수익이 나 있으니까 야 이렇게 빨리 하라고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더 막 욕심이 생겨서 지금 안 하면 영영 못 살 것 같은 조바심도 생겨가지고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요 절대 남들하고 의논하는 거 아닙니다. 의논하면 할수록 더 수익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말고 경제 뉴스, 경제 기사를 많이 보면 수익에 도움이 될까요?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그 불안하고 더 공포스러운 비관적인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007년 같이 꼭지일 때는 또 낙관적인 뉴스, 막 주가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이런 식의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제 뉴스를 경제 기자들이 혹은 경제 전문가의 말을 인터뷰에서 써도 요즘 같으면은 뭐 SNS라든지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가 이렇게 오를 때는 낙관적인 사람 얘기가 많고 떨어졌을 때는 비관적인 얘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 뉴스나 기사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해서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간에 따라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에 쓸 돈이다. 한 1, 2년 안에 써야 될 돈이면 절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적금 예금 같이 저위험 저수익형 상품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다. 이런 중기에 필요한 돈이라면 혼합형 펀드 같은 중위험 중수익형 펀드로 하는 거고요. 장기 자금만 주식형으로 하는 겁니다.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간혹 보면은 단기 자금을 주식에 넣었다가 하필이면 내가 돈 필요한 때에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을 살려고 계약을 해서 잔금을 치를 돈인데 그 돈을 주식에 넣었는데 마이너스 났다. 그때 나 지금 마이너스 나는데 잔금 낮춰 좀 밀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못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단기 자금을 주식에 넣다 보면은 비극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장기 자금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 노후 자금 같은 걸 주식에 넣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됐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팔고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다 보면 주가는 나중에 더 올라가니까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그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분산 투자하면은 절대 손해볼 위험도 없고 수익도 많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만 알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장기가 중기가 되죠. 또 시간 지나면 중기가 단기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장기라서 주식형, 고위험, 고수익으로 했어도 계속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중위험 중수익으로 그 다음에 또 단기가 되면 저위험 저수익으로 기존 걸 팔고 갈아타야 되는 거죠. 안 그러고 주식형으로 수익 좋다고 갖고 있다가 정작 돈 필요한 때에 마이너스 40% 되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잘 알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걸 한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제 그 10가지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냐.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 혹은 이미 은퇴한 사람이 무슨 주식 투자냐. 이 은퇴를 할 때 되면 좀 이렇게 더 이상 투자를 할 때가 아니고 좀 안정적인 상품으로 옮겨놓고 그 돈 이렇게 찾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맞았습니다. 우리가 수명이 한 70세 정도밖에 안 될 때는 한 60세 정도면은 한 1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안정적인 상품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수명이 한 90세 정도까지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30년 정도 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은퇴 투자를 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30년 안에도 단기가 있고 중기고 있고 장기도 있는 거죠. 이 30년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초년생일 때 30세 정도의 사회초년생이 입장에서는
노후 은퇴,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자금도 이제는 그 안정적인 저위험 저수익형 상품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안에서도 일부는 장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할 때 K자란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K자다. 무슨 얘기냐면 K자 보시면 이제 그 오르는 건 오르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양극화가 주식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모든 분야의 모든 업종에 보면요. 1등 기업이 있고 2등, 3등, 4등 기업이 있으면 항상 1등 기업이 주가가 더 많이 오릅니다. 경제가 보통 호황일 때 잘 나갈 때는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성장하지만 경제가 좀 침체가 오거나 불황이 오면은 2등, 3등 하위권 기업들은 물건, 제품이 잘 안 팔리니까 적자가 나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2등 그 하위권 기업의 제품을 사던 사람이 1등 기업 제품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 경쟁자들이 줄어들수록 1등 기업은 매출이 더 빨리 늘고 이익은 더 많이 나서 그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등 기업 주식들은 보통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이건 너무 비싸. 그래서 싼 주식, 2등, 3등 하위권 기업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싼 주식이 더 기업이 망해버리면 아예 휴지 조각이 되니까 더 위험한 투자입니다. 1등 기업 주식이 이미 비싸더라도 그런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손실 위험도 더 적은 거죠. 그래서 1등 기업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그 1등 기업 주식을 찾을 때요.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됩니다. 한국 1등, 국내 1등 기업 주식을 사면 안 되고요.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이 글로벌하게 소비를 합니다. 한국 사람도 한국 제품만 사지 않죠. 그런 것처럼 기업들도 글로벌하게 경쟁하면서 서로 제품을 팔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글로벌 1등 기업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리얼타임 빌리어네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보면은 실시간으로 세계 부자 순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면 여기에 나온 이 10명의 사람들을 보면요. 9명이 미국 사람입니다. 1명 빼고 9명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세운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글로벌 1등 기업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세계 1등 기업이 미국에 제일 많습니다. 점점 이런 미국 기업들이 더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시장의 그 시가총액이 커지고 그래서 점점 그 미국 기업과 나머지 기업들의 그 차별화가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우리도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의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와 똑같이 우리 자산도 불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10번째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다른 9명하고 좀 다릅니다. 이 다른 9명은 하나의 어떤 기업을 창업해서 대부분 그 회사 주식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로벌 1등 기업을 창업해서 부자 되긴 힘들어도 워렌 버핏처럼 이런 기업 주식을 투자해서 부자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 1등 기업이 미국에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그렇다고 1등 기업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1등 기업 주식에 간접 투자로 분산 투자는 펀드를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1등 기업이어도 영원한 1등 기업은 없거든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어도 시간 지나면 그 기업이 2등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언젠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등 기업조차도 글로벌 1등 기업조차도 직접 투자하는 건 위험하고요. 간접 투자로 하면 좋은데 간접 투자로 할 때 제일 미국의 그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S&P 500이라는 게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등에서 500등 하는 기업을 하나로 묶어놓고 어떤 기업이 500등 밖으로 떨어지면 그건 빼고 새로운 500등에 안에 추가된 주식을 새로 넣고 이렇게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보면 이게 지난 1970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지난 54년 만에 지수가 51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사면 배당금이라는 게 나오죠. 이 배당금을 펀드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재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펀드로 했었다면은 지난 그
4년 만에 이게 242배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뭐 오일 쇼크라든지 닷컴 버블이라든지 그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이 큰 경제 위기도 있고 전쟁도 있었어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970년에 여기에 투자를 해놓고 중간에 쳐다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했어도 242배의 이런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이게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배당금 포함 수익률이 연평균 10.7%가 난 겁니다. 10.7%의 수익만 복리로 이렇게 났었어도 242배가 된 거죠. 이게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최저일 때 마이너스 37%까지 난 적도 있었지만 15년 이상을 투자했다면 마이너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일 경우에도 15년 이상 장기 투자했으면 수익이 플러스가 된 거죠. 우리가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어떤 주식이든 사면 시간 지나면 언젠가 수익이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뭐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어도 그 개별 주식은 언젠가 시간 지나면 언젠가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글로벌 1등 기업이 제일 많은 미국 주식에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이게 15년 이상 했을 때 손실이 안 났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왜 장기적으로 상승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S&P 500 지수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작한다면 앞으로 과연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게 퀘스천이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왜 장기적으로 오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1970년에 라면 값이 하나에 100원이었다가 지금은 1000원이 됐습니다. 10배가 올랐죠. 라면 값이 100원일 때 매출이 100억이고 이익이 10억이 남는 회사가 있었다면 이 회사가 사업을 엄청 잘해서 더 많이 팔지 않고 그냥 똑같은 양을 팔아도 가격이 10배 되면 매출은 자동으로 10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익도 100억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는 이익에 비례하는 거라서 이익이 10억이었다가 100억이 되면 주가도 10배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사업을 엄청 잘하는 게 아니어도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이익이 10배 되면 주가가 10배 오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르면 주가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하락할 때가 있는데 이런 때가 예를 들면 2008년의 금융위기 때나 혹은 코로나 같은 이런 경기 침체 때 일시적으로 잠깐 물가가 좀 떨어질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전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2022년, 23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면 너무 많이 오르면 그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리죠. 그래서 물가를 낮추지만 이게 미국 연준에서도 그렇다고 이 물가 상승률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더 큰 침체가 와서 더 경제 위기가 생기고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목표가 연평균 2%입니다. 그러니까 2%씩은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언제까지 오를까요? 물가는 언제까지만 오른다, 얼마까지만 오른다 이런 한도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간 지나면 계속 오르겠죠. 그렇다면 주식 투자도 평생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워런 버핏 이 할아버지도 11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94세입니다. 그러니까 80년 이상을 평생 주식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겁니다. 이 물가가 계속 오르는 만큼 GDP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GDP란 거는 이 미국의 모든 기업들의 수백만 개 이상 되는 그 기업들의 모든 총 합이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이 GDP도 보시면 2008년의 금융위기 때 혹은 코로나 때 조금 하락할 때가 있었지만 시간 지나면 그 뒤로 많이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GDP의 성장률이 연평균 3.15%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GDP는 연평균 3.15%씩 올랐는데 아까 S&P 500 지수가 연평균 10.7%씩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왜 S&P 500 지수는 GDP보다 더 많이 성장할까요? 이걸 아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 해도 될지 하면 안 될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GDP란 건요,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다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총합이 3.25%씩 오른 건데, 그 S&P 500이란 건 그 모든 기업 중에서도 상위 500대 기업. 그래서 그 안에는 대부분 그 안에서도 1등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상위권의 우량 기업일수록 매출이 더 빨리 오르고 이익은 더 많이 나고, 그래서 이 S&P 500 지수의 성장률은 더 높은 겁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94세인데요. 워렌 버핏이 60세일 때가 1990년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평균 수명이 한 70세 정도였기 때문에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나이가 60세 정도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그냥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가 아니라 좀 안전자산을 옮겨놓고 그냥 뭐 남은 여생 편하게 이렇게 있는 돈 빼먹으면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1990년에 그 지수를, S&P 500 지수를 보면요, 그 전에 1974년 오일 쇼크 때 최저점 그 S&P 500 지수가 60이었다가 1990년에 330으로 한 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이 당시에 워렌 버핏의 자산이 33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만약에 이때 투자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지금의 워렌 버핏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때 투자를 그만둔 게 아니고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요, 1990년 이후로 워렌 버핏의 자산이 1343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 대비 한 40배 정도 불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중간에 재산의 절반을 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를 금액을 포함하면 원래 90년의 재산의 80배가 불어난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만약에 그때쯤에 1990년쯤에 그냥 은퇴해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했다면 지금 같은 이런 부자가 되지 못했겠죠. 세계 10대 부자에도 들지 못했을 거고, 아마 우리들도 누구도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기억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워렌 버핏처럼 그런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자기의 이제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을 자손들한테 S&P 500 지수에 투자하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가입해서 투자를 하면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S&P 500 지수는 1990년 대비 지금 16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수익을 냈다면 3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60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난 그냥 안전한 예금이나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자산 중에 단기 자금은 안전한 걸로 하더라도 장기 자금은 주식형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에는요, 연금 백만장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 자산에 100만 달러가 생겼다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한 13억 이상이 되는 거죠. 이게 미국에는요, 그 401k라고 하는 그 퇴직연금 같은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에 한 30년 이상 꾸준하게 납입을 하다 보면 그 정도 돈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 DB나 DC 이런 형태로 해서 퇴직연금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26세 월급 200으로 시작해서 연평균 급여가 4%씩 오르고 이 사람이 60세까지 35년 근속했으면 60세 때 월급이 75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퇴직금이나 DB 제도에서는 759 곱하기 35 해가지고 2억 6천만 원 정도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DC형 퇴직연금으로 해서 수익을 2.7%를 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이 예금으로 안전한 원리금 보장되는 예금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이런 수익을 냈다면 2억 2천만 원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401k로 평균 수익률이 8.6%를 냈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 퇴직연금도 자기네 나라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거죠. 똑같은 200만 원 월급으로 시작해도 8.6%의 수익을 내면 6억 8천을 타게 됩니다. 차이가 많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8.6%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13억 이상의 퇴직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다가 이 퇴직금 자체도 중간에 혹시 이직할 때마다
큰 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깨서 이런저런 용도로 써버리고 정작 퇴직할 때 얼마 안 되는 셈이 많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연금은 장기 자금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낸 거고, 한국에서는 이건 장기 자금이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교육을 안 시켜주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예금에 많이 두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도 주식이나 IRP의 그 투자 대상을 미국 사람처럼 미국 주식을 주로 갖고 있으면 이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을 보면 종류가 IRP부터 연금저축, 신탁펀드, 보험 이런 상품들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연금소득세를 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같은 상품은 세액공제가 없지만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상품 중에서 이게 장기자금이라서 이제 주식형으로 하고 싶다면 IRP와 연금저축펀드와 변액연금보험 이 세 가지로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주식형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확정형이 있고 종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형은 밑에 생명보험회사에만 있는데 이 확정형과 종신형이 이제 예를 들면 확정형은 어떤 기간, 정해진 기간, 최소 10년 혹은 20년, 30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 타고 그 후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좀 장수할 것 같으면 혹시 오래 살지도 모를 것 같다 싶으면 당연히 종신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종신형은 매달 타는 금액이 100세 이상 살 걸 가정해서 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작게 해서 오래 타는 거고요. 확정형은 매달 타는 건 더 크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n분을 해서 주는 거라 더 짧게 타는 거고,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연금을 같은 돈으로 더 많이 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0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준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연평균 6%의 수익을 내서 투자를 잘 했다면 원금 3억 6천이 60세 때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종신형으로 연금을 개시했다라면 한 달에 236만 원씩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세까지 살았다, 40년간 살았다면 총 11억 정도의 연금을 타게 됩니다. 이 정도면 어떤 거 같으세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죠. 연금이란 건 원래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물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씩 붙다가 236만 원씩 타니까 원금보다 훨씬 많이 타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36만 원을 60세에도 이렇게 주지만 70, 80, 90, 100세에도 계속 236만 원씩을 주는 거죠. 그러면 물가란 거는 우리가 젊은 때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노후에도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점점 삶의 질이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을 개시한 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만큼 매년 수령액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개인연금은 물가 오른다고 더 주는 게 없죠. 그래서 연금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구조로 3단계로 나눠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하더라도 한 개로 하지 말고 계좌를 3개로 나눠서 첫 번째 거에 만약에 35만 원씩 부은 거를 이거를 60세 때 이게 3억 5천 정도 되면 이걸 10년 확정형으로 타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형이기 때문에 종신형보다 더 많이 탑니다. 309만 원씩. 대신에 이게 70세면 끝나겠죠? 이때에 두 번째 거를 개시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25만 원씩 부은 거라 원금이 더 작지만 10년 동안 70세까지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4억 5천 정도로 더 불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10년 확정으로 하면 더 많이 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80세면 끝나겠죠? 그때 마지막 40만 원 부은 거를 80세 때 개시하는데 이건 20년을 더 투자하니까 금액이 12억 9천으로 더 불어나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거는 종신형으로 개시하는 거죠. 그래야지 100세 이상 살아도 계속 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종신형도 일찍 개시하면 작게 타지만 좀 개시를 늦게 할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매달 타는 금액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수령액이 늘어나면 물가 오르는 게 커버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세까지 살았다면 총 20억의 연금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방식으로 해서 11억 타는 거랑 이거는 단지
개시 시기를 분리하고 수령 방식을 확정형과 종신형을 섞어서 혼합해서 설계하면 20억을 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다들 연금이 몇 개씩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뭐 증권사, 은행, 보험사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연금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원래 가입한 대로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이거를 지금 내가 타는 연금이, 가입된 연금이 몇 세에 계시고 이건 확정형인지 종신형인지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이런 걸 확인해 보셔서 이거를 이제 투자 대상을 좀 변경해서 수익률을 높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본인의 어떤 은퇴 시기에 맞춰서 몇 년, 10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확정과 종신형을 혼합해 가지고 이거를 개시 시기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형과 종신형도 이제 선택해서 바꾸어서 이렇게 다른 대로 본인만의 연금 설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연금은 개시하고 나서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개시 후에도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처음에 연금을 개시를 한다. 첫 달에 한 달치 연금을 타잖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 또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돈은 계속 투자가 되다가 또 한 달치씩 매도를 해서 현금화 시켜서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 금액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점점 수령액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금 적립금이 10억 원이 있고 이걸 40년 동안 수령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개시 후 수익률이 1%라면 한 달에 253만 원씩을 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3% 정도로 수익률을 높이면 한 달에 358만 원씩을 탈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 늘어나죠. 또 5% 정도로 수익률을 높이면 482만 원씩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5% 정도로 하려면 상당 부분을 주식형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금은 주식형, 개시 후에는 주식형을 많이 하는 건 사실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형은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는 많이 줄어들다가 물론 시간 지나면 다시 오르긴 하겠지만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가 안 됩니다. 이미 개시한 연금은 추가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싸게 살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는 말고 한 3%대 정도로는 충분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수익률을 높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은 개시했을 때 그 연금 상품 안에 예금이든 뭐 채권형 펀드 혹은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다양한 상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이걸 매도하는 순서를 소비자가 알아서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해 놓은 상품부터 매도가 돼서 현금화해서 연금으로 타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임의로 정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주는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먼저 매도합니다. 예금 같은 거죠. 이런 연리금 보장 상품을 매도할 때도 금리가 낮은 상품을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금리 높은 상품을 매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화 시켜서 연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보장 상품이 다 매도가 되면 그 다음에 원리금 비보장 상품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펀드 같은 거죠. 이 펀드 같은 거는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위험도 낮은 상품을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안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면 이 중에서 안전한 저위험 저수익형 먼저 매도를 해서 타고 그 다음에 펀드는 계속 투자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현금화 시켜서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랬을 때 연금을 개시했을 때 만약에 한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할 계획이라면 이때는 한 단기에 쓸 돈, 단기에 연금으로 탈 돈은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같은 저위험 저수익형 상품으로 해놓으시고 또 한 10년 이내까지 그 중기에 해당하는 돈은 이건 혼합형 펀드, TDF나 혼합형 펀드로 해놓으시고 나머지 20년치 이건 장기니까 이거는 주식형 펀드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가면서 점점 이 TDF나 혼합형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또 단기가 되니까 이거를 또 팔아서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로 옮겨놓고 주식형 펀드도 일부 팔아서 혼합형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상품을 아예 3개로 나눠서 냈다. 계좌가 3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단계로 돼 있다. 그러면 60세 때 개시할 돈은 예금이나 혼합형으로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그때에 70세에 개시할 연금과 80세에 개시할 연금은 계속 주식형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0세쯤 될 때는
또 그 두 번째 개시할 상품을 또 예금과 혼합형으로 변경해 놓으시고 80세 개시할 건 계속 주식형으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TDF라는 게 있는데요. 이 TDF란 거는 그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그 미국에서 먼저 시작돼서 많이 보편화돼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된 지가 한 5년 이상 돼서 이제 많이들 알려지고 있는 펀드인데요. 이 TDF라는 건 뭐냐면 그 타겟 데이트, 이 연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50, 뭐 2045 해서 2025까지 이런 연도 표시가 있는데 이 연도 표시가 뭐냐면 연금을 개시할 예상 시기입니다. 연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50이라면 연금 개시가 앞으로 20년 이상 남아있는 거죠. 그런 상품이면 주식형 비중을 많이 하고 보통 2050이면 주식형 비중이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채권형 같은 좀 안정적인 건데 2050을 가입하면 이게 시간 지나면 점점 주식형 비중을 줄여서 난 이게 앞으로 한 25년쯤 지나서는 현재 2025 같은 2025는 주식형 비중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채권형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거를 2050 가입했다가 그 다음에 2045로 갈아타는 게 아니고요. 2050을 가입하면 시간 지나면 이게 점점 주식형을 자동으로 매도해줘서 그 2025처럼 이렇게 변경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어떤 주식형을 매도하고 또 혼합형으로 갈아타고 이런 걸 하기가 힘든 분들은 차라리 TDF로라도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도 다 TDF로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연금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에 대해서 팁을 좀 알려드렸는데 좀 요약해드리자면 이 은퇴 시기도 길기 때문에 그 안에도 단기도 있고 중기, 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수익률을 높여서 현재 내가 모아놓은 돈이 부족하다면 수익률이라도 높여서 일부는 그 주식형 중에서도 글로벌 1등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미국 주식형 펀드 같은 이런 상품으로 연금을 관리하시면은 앞으로 수령액을 더 늘려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노후에 더 그 목표한 연금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그 연금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들 걱정하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